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41편 조선의 군사훈련 취강령 혹은 강무. 서기 1413년에 해당하는 태종 13년 3월 20일 명나라에 갔던 하정사 일행이 한양에 돌아옵니다. 이 하정사란 신년을 할애하기 위해서 명나라 황제에게 파견하던 사신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의 통사, 즉 통역관으로 다녀온 임밀이라는 사람이 태종에게 심상치 않은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래, 북경에는 잘 다녀왔느냐? 예, 주상전하. 명나라 조정에서 별도로 조서나 자문을 보내지는 않았느냐? 예, 전하. 하오나 명나라 황제가 신을 불러서 특별히 선유한 바가 있었사옵니다. 그 선유한 내용이 무엇인지 고해보라. 명나라가 일본국을 칠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뭐라? 황제가 일본을 칠 것이라 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주상전하. 그 얘기를 무슨 연유로 조선 사신인 너에게 하더란 말이냐? 황제가 뭐라 했는지 가감없이 그대로 고해보라. 예, 전하. 지난 정월 20날에 황제를 아련하였사온데 황제가 신에게 이렇게 선유하였사옵니다. 일본국의 노왕은 지성으로 사대를 하여 우리 명나라에 도적이 출몰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의 사왕은 좀도둑들을 금하지 아니하여 우리 강토를 빈번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뿐인 줄 아는가? 그자는 아비의 영정을 벽에 걸어놓고 그 눈을 찌른다고 하니 어찌 부도함이 이와 같을 수 있단 말인가? 하여 짐이 병선 1만 척을 징벌해 일본국을 토벌하고자 하는 바이다. 하니 너희 조선에서도 이 사실을 미리 알아둠이 마땅할 터이다. 그 선유한 내용이 이상과 같사옵니다. 허허, 명나라가 일본을 정벌한다. 더구나 그 사실을 우리 조선의 사신을 불러서 일부러 알렸다.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지 않은가? 황제가 어찌 실없는 소리를 했겠는가? 명나라 황제인 영락제가 일본을 치겠다는 계획을 조선의 사신을 불러서 일부러 얘기했다면, 그리고 만일 영락제의 말대로 명나라의 일본 원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조선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영락제가 조선의 통사인 임밀에게 했다는 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일본의 노왕은 사대를 잘해서 도적이 출몰하지 않았는데 사왕이 좀도둑들을 다스리지 않아서 명나라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명나라 영토를 침해한다는 도적은 당시에 조선도 골머리를 앓고 있던 왜구들을 일컫습니다. 영락제가 들먹인 늙을 노자의 노왕은 이미 왕위를 떠난 이전의 왕을 의미하고요. 이 사왕이란 새로 왕위를 물려받은 왕을 일컫는데 여기에서 영락제가 거론한 왕은 실제로는 일본의 이른바 천황이 아니고 무인 권력자인 장군, 즉 쇼군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은 무인들이 권력을 세습하던 막부 시대였거든요. 한국외국어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1401년인데 일본 무로마치 막부에서 1401년에 그 쇼군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아시카가 요시미츠라는 사람입니다. 한자로는 종리의만이라고 되어 있고 조선에도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은 중국 문화를 대단히 흠모하고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는 물론이고 조선까지도 아주 친선 우호 관계를 맺고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외교 관계가 아주 평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천황은 실권이 없는 명목상의 존재이니까 명나라나 조선이 일본하고 외교를 할 때 국왕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쇼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락제가 말한 노왕이란 실제로는 아시카가 요시미츠라는 쇼군을 지칭한 것인데, 그가 막부의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는 중국의 4대 외교를 잘했고 왜구가 침구하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구 문제는 명나라가 건국하면서 명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외구를 좀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안 쳐들어오게 해라. 외구는 우리나라 해변을 많이 쳐들어왔습니다만 중국 남중국에서부터 산동반도 일대까지도 계속 쳐들어가서 문제가 됩니다. 명나라의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북노남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쪽의 오랑캐, 남쪽의 왜구. 그래서 명나라는 결국은 북노남외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명나라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계속 문제되었던 것이 이 북노남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남북조가 정리가 되고 이 요시카가 정권이 서면서 왜구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는데, 그랬는데 서기 1408년에 요시미츠라는 그 쇼군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막부의 권력을 승계한 군부 권력자는 그의 아들인 아시카가 요시모치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시미츠가 죽은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408년에 요시미츠가 죽습니다. 그래서 4대 쇼군인 그 아시카가 요시모치라는 사람이 등극을 하는데, 이때 이후에 막부 사정이 좋지 않아져요. 예, 막부 사정이 굉장히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일단 봉건 영주들이 막부로부터 이탈하고 농민봉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막부의 지배력이 굉장히 약화되죠. 그러면서 왜구가 다시 극성해지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노왕은 굉장히 우리와의 교육관계를 잘 유지시켰는데 새롭게 권력을 이어받은 사왕은 도적질만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그 피해만 입힌다라는. 서울시립대 김윤주 교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찌됐든 이러한 연유로 해서 중국의 동남부 해변에도 왜구들이 극성을 부렸고, 그러자 명나라 황제인 영락제가 일본을 정벌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명나라 황제가 일본 정벌을 천명한 사안을 두고 조선 조정에서는 부산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중국 황제가 왜를 정벌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선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디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전하,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면 필시 우리 조선에도 큰 피해가 미칠 것이옵니다. 하오나 외교적으로는 전하께서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서 희경의 뜻을 아뢰어야 할 것이옵니다. 여기에서 희경이란 황제의 일본 원정 결정을 경사스럽고 기쁜 일로 여긴다는 뜻을 전하자는 얘기입니다. 전하, 명나라에서는 예전에 원나라가 고려에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일본과 밀접하게 서로 통호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할 것이옵니다. 이러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옵니다. 외인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와 원수가 아니옵니까? 만약에 명나라가 군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토벌한다면 국가적으로는 다행한 일이지만 군사 원정을 하는 길에 반드시 우리 조선의 강토를 거칠 것이니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명나라의 일본 원정 계획은 황제가 우리에게 은밀하게 얘기한 내용이니 외인들이 알아차리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지금 우리 조선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외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말이 흘러들어가면 곧 외국에 전해질 것이고, 그리 되면 뒷날 중국에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발설했다 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요. 신 병조 판서 황희가 아뢰옵니다. 지금은 비록 나라 안팎으로 아무런 변란이 없는 때이오나 명나라가 일본을 친다면은 일이 어찌 될지 모르오니 지금 바로 군사 상황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각 도에 속히 사람을 보내서 병선과 군기를 점검함이 옳겠사옵니다. 또한
화창한 봄을 맞아 산과 들에 풀이 많이 자랐사오니 북방의 오랑캐가 우리 변경을 엿볼까 염려되옵니다. 바라옵건대 강계와 경원 이북의 무인지처에 군사를 보내어서 풀밭에 오랑캐들이 잠복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게 하여 갑작스런 변란에 대비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렇듯 명나라 황제의 일본 정벌 계획 통보는 조선의 조정을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는데요. 아마도 예전에 원나라가 일본 정벌에 나섰을 때 고려가 그 원정에 합류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던 경험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구를 정벌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조선에게 뭐 군사 기지를 제공하라라든가 아니면은 물론 남중국에서도 군대가 출발을 하겠지만 옛날 원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일부의 군대는 우리 조선을 경유해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건 대단한 걱정이죠. 그걸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의 파급 효과도 걱정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 조선도 여기 외구에 또 군대를 동원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제 그 조공책봉 관계라고 할 때 주변 나라에 대해서 군사 동원을 종용을 합니다. 그 종용이란 말로 표현을 하지만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거는 군사적인 압박이 되는 것이죠. 며칠 뒤 조선으로 귀화해서 살고 있던 평도전이라는 일본인이 비밀리에 영의정 하륜을 찾아옵니다. 대감, 소인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뵀사옵니다. 아니, 평도전, 네 어쩐 일로 이 시각에? 대감, 듣자하니 명나라가 우리 일본을 칠 것이라 하였다면서요. 아니, 너는 그런 말을 어디서? 대감, 소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나라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에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보다 문제는 너희 나라 일본의 왜구들이 중국 강토를 침범하였기에 황제가 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 황제가 조선 사신에게 무엇라고 하였답니까? 외놈들이 우리 중국의 변경을 침략하였으니 마땅히 병선 1만 척을 출동시켜 일본에 가서 토벌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다. 그러면 소인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희 나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하륜이 평도전에게 그의 조국인 일본에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황제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일본 원정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해 7월에는 명나라 황제가 북정에 나선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집니다. 일본 원정보다는 북방의 몽골족을 공격하는 일이 더욱 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 5월 동판의장 부사 유정현이 북경에서 돌아와서 명나라 황제가 병사 100만 명을 이끌고 북방 정벌에 나섰는데 황태자와 황태손도 함께 나섰다고 아뢰었다. 글쎄요, 병선 10,000척을 동원해서 일본을 치려고 했던 계획이 북방의 원정 때문에 무산된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는 경고를 보내고 한편으로 조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일본 정벌 얘기를 툭 건네본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저기 좀 봐. 저게 무슨 불빛이지? 불빛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저쪽에 그 불빛 2개 안 보여? 이 밤중에 그쪽에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누가 담을 넘어왔나? 정말 불빛이 2개나... 저 불이 이쪽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멈춰라! 거기 멈추지 못할까? 누구냐? 아니, 청지 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이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어.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난다! 어디 호랑이가 도망친다! 저쪽이다! 화살을 쏘라! 벌써 담 넘어 도망쳐버렸어. 이런,
태종 5년 7월 25일 밤 한양의 근정전 뜰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근정전은 조선 왕조의 전궁인 경복궁 안에 있는 정전으로서 임금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을 이곳에서 거행했는데요. 바로 이 근정전의 앞뜰하게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사가 올라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만한 기록이죠. 자, 이처럼 호랑이가 사람의 주거 영역 가까이에 자주 출몰하다 보니 호랑이에게 희생된 사람들도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태종 2년 5월 3일 경상도에 경찰관으로 파견된 대오군 김계지가 복명하여 임금에게 아뢰었다. 전하, 경상도엔 호랑이가 너무나 많사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금년 봄에 이르기까지 불과 몇 달 사이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기백 명에 달합니다. 특히 바다와 연안 군현에서 희생자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길을 잘 갈 수도 없사옵고 하물며 밭을 갈고 힘을 내지도 못하는 실정이옵니다. 보고를 받은 임금이 즉시 그 도의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명하였다. 이제부터는 호랑이에게 상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알아서 대비책을 세우라. 한편 호랑이는 말을 방목하는 목장에 나타나서 나라에서 기르는 국말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태종 5년 5월 2일 큰 호랑이가 강화의 매도 목장에 들어가서 기르고 있던 국말을 상하게 하였는데 강화부사 이정간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호랑이를 잡았으므로 임금이 그에게 비단을 하사하였다. 앞에서 국마의 목장이 있었다는 강화도의 매도는 지금의 성모도입니다. 이렇듯 목장의 말들이 호랑이에게 희생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병조에서는 호랑이 사냥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아예 벼슬자리를 상으로 내리도록 임금에게 추청하기도 합니다. 병조 판서 황희 아뢰옵니다. 전라도 백야곤 목장에 호랑이와 표범이 자주 출몰하여 국마가 상하는 일이 잦사옵니다. 하오니 순천 부사와 조양진의 점절제사 그리고 각 부의 만호로 하여금 군인을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하되 그 중에서 남보다 먼저 창을 던져 명중하거나 혹은 먼저 활을 쏘아서 잡는 자가 있거든 마리수를 계산하여 벼슬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제주도에는 호랑이가 살았을까요? 왕조실록의 태종 8년 12월 25일 기사를 보면 제주의 도안무사 조원이 말을 번식시킬 방안을 적어서 올리는데요. 그 상소문을 보면 제주는 땅이 따뜻하고 풀이 무성하며 산이 깊지만 호랑이가 살지 않아 축산이 잘 번식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호랑이 관련 기사는 19세기 후반에 고종 제위기까지 이어지는데요. 고종 5년 9월 20일자 기사에는 훈련도감에서 북악산의 윗봉우리에서 3마리의 호랑이를 사냥하여 잡았다고 구하였고 총흥청에서는 수마동 근처에서 2마리의 호랑이를 잡았다고 아뢰었다. 이런 내용이 올라있는 것으로 봐서 이때까지도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을사늑약 이후 일제에 의해서 멸종 상태에 이른 것이죠. 태종 11년 12월 6일 취강령이야? 아, 이거 대궐에서 각을 부는 소리가 아닌가? 맞아, 취강령이다. 취강령이야. 가만히 있자. 이거 취강령이 내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지? 그 동문이든가? 그렇지. 동문 앞에 집결하는 거야. 나는 창덕궁 정문 쪽인데. 아이,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그 늑장 부렸다가 취각법 어겼다고 곤장 맞고 싶어? 나중에 보세. 이 사람아, 저 맨손으로 어딜 가나? 무기를 챙겨가야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노비 출신의 모기내가 왕의 부마인 조대림을 유인해서 영모 사건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태종이 궁궐에서 불시에 각을 불어서 2 사람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지요.
짐승의 뿔이나 혹은 그 비슷한 모양의 나팔을 부는 것을 취각이라고 하고, 국왕이 취각을 불어서 군사들이나 신료들을 비상소집하도록 영을 내리는 것을 취각령이라고 합니다. 이 취각령이 발동이 되면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관리들도 사전에 정해놓은 위치로 출동해서 비상소집에 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취각령 발동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앞에서 소개한 태종 11년 12월 6일에 취각령 관련 후속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죠. 사원부에서 취각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언하였다. 주상전하, 이달 초여센 날의 취각령 때에 사간 정준과 헌납 정지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사옵고, 지사간 서종준과 정원 김고는 병을 침탁하고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사오며, 헌납 이종화와 정원 박용은 출석은 하였사오나 중도에 돌아가 버렸사옵니다. 원컨대 이들을 죄로서 다스리시옵소서. 알겠느니라. 당일날 신병이 있어서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는 불참자를 모두 면직 처결하라. 그러니까 취각령이란 일종의 비상소집 훈련인데요. 그 훈련에 한 번 빠졌다 해서 면직 처분을 내리다니,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왕조실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취각령 관련 기사는 이전 왕이었던 태조나 정종 때에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태종 때에만 23건이 집중돼 있으며 세종 때에 20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차츰 줄어들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자, 왜 태종 때 취각령이 집중돼 있을까요? 태종은 지금 비록 왕이 올랐지만 또 어떤 정치적 그런 변모 사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 집중적으로 이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취각을 보면 이게 비상이에요.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가냐면 군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중앙군사뿐만 아니라 관리들까지도 다 그 일정한 체계 아래 집합이 돼야 되죠. 그런 일종의 이제 소집 신호죠. 그래서 이걸 취각령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중앙군의 상시 동원 태세를 갖추기 위한 거죠. 비상사태, 혹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요새로 치면 수방사, 금군이라 그래가지고 수도방위 사령관 그 군대들이 얼마나 몇 분 걸리냐. 오늘날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부에 해당하는 군사들과 중앙조정의 관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동원 체제를 갖추기 위한 비상훈련이다. 단국대 문철영 교수의 설명이 그러합니다. 세종 때에 가면 취각령이 발동됐을 때 각각의 군대는 어디에다 깃발을 세우고 또 어떻게 포진해야 하는지를 아예 그림으로 그린 취각서립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울리는 취각 소리가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태종 10년 5월 14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조금 전에 골문에서 취각이 울렸다는데 왜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있는 건가? 대궐에서 각을 불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듣지 못했는데 정말로 각이 울린 것이야? 나도 내 귀로는 듣지 못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어. 지금 취각 소리를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한테 급히 알려야 하니까 그 자네들도 저쪽 편에 가서 좀 알려주게. 그래. 알겠네. 자, 이리야! 그러나 누군가가 퍼뜨린 헛소문이었습니다. 전 대호군 김천귀, 전 호군 신기봉, 사정 형탁, 부사정 곽임 등을 붙잡아 순금사에 가두었다.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골문에서 각을 분다고 망령되게 전하니 들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그 말을 딴 사람에게 전해서 삼군의 갑병들과 문무백관, 한량 기로들이 모두 대궐로 달려갔다. 의흥부에서 진무를 보내 취각령을 내린 바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거짓인 것을 깨닫고 모두 물러가 흩어졌다. 의정부에서 간하였다. 전하, 만약 한밤중에 이와 같이 나라 안에 소란이 일어난다면 인마가 상하는 큰일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이런 헛소문을 믿고 군사가 요란을 떤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옵니다. 마땅히
맨 처음에 망령된 말을 하여 대중을 현혹시킨 자를 찾아내어 엄벌에 처하도록 하시옵소서.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명하였다. 조금 뒤에 의흥부에서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린 자를 잡았다고 아뢰었다. 신기봉 등이었다. 실록을 훑어보면 각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취강령이 발동됐다는 헛소문이 퍼져서 소란이 일어난 사례가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단국대 문철영 교수는 취강령이 태종 때 집중적으로 자주 발동된 배경에 대해서 태종이 자신의 취약한 왕권 때문에 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역사고전연구소의 이명환 소장의 설명은 조금은 다릅니다. 취강령이라는 건 비상소집 나팔인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장군들이 자기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병이라고 했죠. 근데 태종이 사병을 혁파하고 조선이 군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번상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 말로 하면 수도경비사령부나 또는 청와대 경호실, 그러니까 서울을 경비하는 병사를 서울에 상주군대를 두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징발을 해서 교대로 몇 달씩 서울에 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얘들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와 있다고 해서 매일 근무할 수 없으니까 또 뭐 3번, 5번 해서 돌아가며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상시엔 얘들을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강령이 중요한 거죠. 태종이 집권하면서부터 개인이 거느리던 사병을 모두 혁파했고 그 대신 전국에서 군인을 징발해서 서울에 거주하게 하면서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군사운영 체제가 태종 때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새로운 군대가 생겼으니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궁궐에 출동하도록 비상소집 훈련을 자주 실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취강령이 발동하면 젊은 군인들이야 신속하게 달려가서 소속 부대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퇴근 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나이든 관리들의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로 출동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종 13년 7월 초하루 여봐라, 술을 더 내오라지 않느냐? 예. 얘들아, 이 방에 술상을 새로 들이랍신다. 마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시각 소리? 나리들 큰일 났습니다. 아유, 술상을 새로 드리라 했는데 큰일이라니. 무슨 소리냐? 취강령입니다요. 지금 궁궐에서 탁을 불고 있습니다. 뭐라? 취강령이라고? 이제 큰일 났고. 근데 이런 낭패가. 여봐라, 내 대신이 어디 있느냐? 기생들과 어울려서 한창 중을 돋우던 관리들에게 취강령은 날벼락 같은 것이었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 대감!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지금 저 소리가 각을 부른 소리인성 싶습니다요. 잘 들어보아라. 시각 소리가 틀림없느냐? 예, 틀림없습니다요. 대감께서 빨리 궐에 들어가시오야. 지금 대감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데 어찌 거동을 하신단 말이냐? 나이가 많거나 신병이 있는 원로들의 경우에는 취강령에 응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태종 13년 7월 초하룻날 발동된 취강령 때에도 상당수의 불참자가 발생했던 모양인데요. 그 처리 결과를 살펴보시죠.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전 상위 중추원사 남실 등 21명의 죄를 청하였는데 취각하는 날 제 시각에 달려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어명을 내려 남실 등을 외방에 유배하고 검교 판한성부사 조인규 등은 나이가 70이 넘었고 이윤성은 원종공신이라 하여 논하지 말게 하였으며 내금위와 별시위 가운데 취강령을 어겨 수군으로 쫓겨나야 할 자들에 대해서는 때가 바야흐로 가뭄이 극심한 시기이므로 특별히 용서하게 하였다. 또한 서운관승 최거경 등은 모두 파직시켰다. 이렇듯 취강령은 중앙군에 속한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조정의 대소신료들에게도 아주 껄끄러운 조치였습니다. 강무라는 말을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무예, 무술, 무기할 때 쓰는 그 굳셀 무자를 자전에서 찾아보면요, 이 병법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앞에다가 익힐 강자를 써서 강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병법을 익힌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왕조실록에서 강무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사냥이라는 말이 어김없이 강무와 섞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태종 4년 2월 6일의 기사를 살펴볼까요? 임금이 풍해도의 해주로 강무를 떠나려고 하였는데 사원부에서 중지할 것을 청하였다. 전하, 지금 만일 군사들을 수고롭게 해서 멀리로 사냥을 가신다면 군마가 더욱 지치고 고뇌질 것이옵니다. 하물며 풍해도는 중국 사신들이 왕래하는 땅이 아니옵니까? 봄과 가을로 두 차례나 그곳에서 강무를 하신다면 그 패단이 작지 않을 것이옵니다. 청컨대 경기 지역에서 강무를 하시옵소서. 풍해도에서 사냥을 하는 것은 기다리셨다가 명년에 하시옵소서. 이렇듯 실록에 기술된 강무와 사냥은 서로 바꿔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강무가 사냥이고 사냥이 곧 강무라는 얘기일까요? 이명환 소장과 문철영 교수의 설명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무는 요즘 말로 하면 기동훈련이에요. 군대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단위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중대 옛날 군인들은 이제 활 쏘고 칼 쓰기 연습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는 안 되고 부대 단위의 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대는 중대끼리 대대, 사단 이렇게 자꾸 규모가 커지면 대규모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하는 가장 큰 대규모 병사를 모아서 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이 강무예요. 그런데 옛날 훈련은 이제 교장에서도 훈련을 하는데 규모가 커져서 정말 이제 기동훈련을 할 때는 교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해서 훈련을 합니다. 군국의 중요한 행사예요. 이건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군이 이제 편성돼 가지고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군사훈련 벌이는 이게 사냥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아, 강무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가난한 사과하는 분들조차도 강무란 거는 군국의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이런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사냥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그 대사원 이호원 같은 사람이 강무는 고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서부터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변경이나 이렇게 국방을 이렇게 순시하고 혹은 전쟁에 대비한 이 군사 훈련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군대 편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한 이런 식의 훈련 자체가 강무가 되는 것이죠. 군대가 제 역할을 하자면 주기적으로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도성을 벗어나서 기동훈련을 해야 하는 것인데 실전훈련을 한다면서 사람을 향해서 창칼을 겨누고 활을 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루나 사슴 등의 짐승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서 강무를 하는 것이니 달리 말하자면 사냥을 빙자한 군사훈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무를 떠나기 전에는 의뢰 임금과 대간 사이에 의견 충돌이 빚어집니다. 임금은 어떻게든 강무 행차를 강행하려고 하고 사간원이나 사헌부의 간관들은 가능하면 그 행차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빚어지는 갈등이죠. 가령 태종 7년 2월 22일의 기사를 살펴볼까요? 임금이 다시 강무를 떠나려 하자 대간이 정지하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정원 문수성과 지평 조계생 등을 불러 명하였다. 전일에 교회에 나갔을 적에는 험한 곳에 들어가서 강무를 하고 싶었으나 그래야지 못하였다. 평지에 이르러서도 갑자기 큰 비를 만나는 바람에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틀 동안 야외에서 숙박을 해가면서 강무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구구하게 상소문으로 제출하지 말고 말로써 직접 과인에게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행차에 필요한 장비들은 모두 사복시의 말을 동원해 운반하고 경기 도내의 관찰사로 하여금 부담하지 말도록 했으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그러나 좌사간 대부 허주 등이 물러서지 않고 연일 대궐에 나아가서 강무 행차를 중지할 것을 주청하였다. 그렇다면 사헌부와 사관원 등 대간에서는 어째서 이처럼 기를 쓰고 임금의 강무 행차에 제동을 거는 것일까요?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태종 14년 9월 29일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전하, 봄철과 가을철에 강무를 행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옵니다. 그러나 이동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사냥할 땅이 험한지 평탄한지를 가리지 않고 지존의 옥체를 가벼이 움직이어서 짐승들이 숨어있는 동굴과 구덩이를 찾아 높은 산을 넘고 깊은 내를 건너신다면 짐승을 쫓아가는 즐거움에만 취하시었다가 갑작스런 변이 발생할 수도 있사옵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위험을 경계하는 마음이 소홀해져서 혹시라도 경각지간에 병고가 생기지 않을까 진실로 두렵사옵니다. 이때 강무를 가기로 한 지역은 강원도 횡성이었습니다. 그곳의 지형이 험해서 혹 짐승을 쫓는 중에 임금이 다칠까봐 염려스럽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대간에서 임금의 강무 행차를 중지하라고 요청할 때면 단골로 들고 나오는 명분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주상전하, 더군다나 금년은 가물어서 벼가 잘 익지도 않았사옵니다. 따라서 가을가리와 밤 줍는 따위의 일들을 모름지기 제때해야 명년의 굶주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뿐만 아니오라 길을 닦고 말을 끌고 강무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 모두 백성들이 아니옵니까? 신등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금년 가을의 강무는 잠정적으로 중지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강무는 경기도 지역의 교회에 잠시 나가 하시는 정도에 그치시옵고 그 기간 또한 열흘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만세의 법으로 삼도록 하시옵소서.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지비 이당과 지평정연 등 상소문을 쓴 간관들을 불러서 꾸짖었다. 이 상소문을 너희들이 써쓰렸다. 그래, 강원도의 백성으로서 굶어 죽은 자가 대체 몇 사람이더냐? 옛날에는 1년에 4번씩 철따라 꼭꼭 사냥을 하던 법이 있었으나 과인은 다만 봄과 가을에만 강무를 시행할 뿐이야. 하물며 1년 내내 근심 걱정만 하다가 단지 며칠 동안의 시간을 내어 사냥을 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단 말이냐. 또한 친히 사냥을 하여 그것으로 조종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 대간에서는 명분만을 구하려고 자꾸 강무의 중지를 요구하니 과인은 결코 따를 수가 없다. 태종의 녹이 띈 질책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대간에서는 전하, 그러하시다면 강무를 거행하는 기간이라도 줄이시옵소서. 그리고 강원도 횡성 지역은 산이 높고 길이 험하니 다른 지역으로 정하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청했고 결국 태종은 풍해도 도관찰사에게 교지를 내려서 횡성을 포기하고 황해도 해주로 가겠다고 물러섭니다. 문천영 교수는 아무래도 사관원이나 사헌부의 간관들이 유학자로서 문신들이다 보니까 무신들이 중심이 되는 사냥이나 강무 등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무하들이 아무래도 문인 쪽으로 힘이 좀 쏠리지 않겠습니까? 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문인들이고, 그래서 또 원래 이제 우리나라 유교 정치라는 게 문을 숭상하는 것이죠. 무보다는. 그래서 어진 정치를 펴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 군사훈련, 이게 강무가 사냥도 목적이지만 어쨌든 군사훈련이거든요. 대규모 군사훈련. 그러면서 이제 가령 올해는 이쪽 지역을 갔다가 가령 뭐 동쪽 지역 이렇게 그러면서 민심도 살피고 또 다음 해는 서쪽 지역 갔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이제 경비가 많이 들어요.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거쳐가는 지방마다 이제 또 원성들도 있고 또 이게 만약에 또 농사철하고 겹치면 이게 농민들은 죽어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유학자들은 대체로 반대를 하죠. 그러나 조선 왕조의 여러 임금들 중에서 백성의 어려움을 가장 잘 헤아리는 축에 들었던 세종 역시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무를 계속한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고전연구소 임용환 소장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국방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문신이라고 그래도 군대가 없어야 된다거나 군사훈련 하지 말자고 하는 문신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이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기사들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세상에 이 훈련을 하지 말자고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 또는 이제 문신들은 이러는구나, 또 이런 식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셨는데, 군사훈련이나 군대를 반대하는 문신은 없으면. 근데 문제는 지금 해야 되는데 항상 핑계가 올해는 좀 쉬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올해는 쉬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조선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사헌부나 사관원을 주축으로 하는 문신들이 임금의 강무 행차에 자꾸 제동을 거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태종이 제위 6년째 되던 해 2월 28일에 실시했던 강무는 그 장소가 경기도 광주 방면이었습니다. 주상 전하, 이곳 광주 들녘에서 친히 강무 행차를 나오신 전하를 영접하오니 황공함을 가눌 길 없사옵니다. 경기도 도관찰사가 모처럼 이렇게 성대한 연회를 마련해 주었으니, 자, 모두들 마음껏 즐기도록 하시오. 전하, 신이 한 잔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그래하라. 자, 전하, 신이 산호를 하겠사옵니다. 산호란 임금의 만수무강을 표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두 손을 치켜들고 함께 외치는 의식을 일컫습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천세! 천세! 천천세! 광주 들녘의 곡식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다 장막을 쳐서 설치한 행악, 즉 임금의 거처에서 걸판진 연회가 벌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연회에 소요된 비용은 누가 조달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강무에 참여한 수천 명에 이르는 군사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한 비용은 대체로 누가 감당하는 것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단 상업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이죠. 군대가 어디 가서 훈련을 한다 그러면 불편해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 군인들이 먹는 식량이나 이런 거를 현지에서 사 먹는다 그러면 상인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국가에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 가서 징발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상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몇천 명이 가니까 그 도지사가 되는데 뭐 돼지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뭐 어마어마하게 징발을 해요. 이게 다 민간에서 뺏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그런 걸로 고통을 받아요. 강무가 나라의 군대를 훈련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행사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국방 예산에서 지출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농업이 국가산업의 본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넉넉하게 거둘 수가 없어서 나라의 곳간은 늘 빈약했다. 따라서 강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을 강무가 행해지는 현지 백성들의 출혈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이 없으니까 국가도 재정을 최소화합니다. 우리 뭐 옛날에 뭐 많이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됐던 시절이고 평소에는 세입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최소화하거든요. 근데 강무 같은 건 특별 행사잖아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행사죠. 이거는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들 입장에서는 항상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 것뿐이 아니라 군대가 가면 곡식 짓밟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정치 사상이 몸에 배인 문신들의 경우에는 군사훈련으로서의 강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 지방으로 강무 행차를 하게 되면
현지 백성들에 대한 민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만 미루거나 중지하라고 임금에게 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국왕이 강무를 행하는 데에는 뒷날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에게 강무를 통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세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권력을 이양하려 할 때 집권 후반기에 그때가 아마 세자가 18살 됐던 해인데 이때서부터 이제 세자에게 강무 수행을 미리 준비시켜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군사훈련이랄지 혹은 군 통수권자로서 했던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익힐 수 있도록 그런 포석을 깔거든요. 그래서 이 강무라는 것은 왜 근데 사냥이랑 혼병을 하냐면 군사훈련하는데 이제 활 가지고 사람을 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냥의 성격을 띠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제 뭐 사슴이나 노루나 이렇게 하면서 잡는데 그 목표는 뭐 동물 몇 마리, 짐승 몇 마리 잡는 게 아니라 태종 재위 기간만 해도 매우 다양한 강무나 사냥 관련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사냥 행차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동원된 인원의 규모, 중간에 경유하는 지역, 현지에서의 활동 등을 매우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태종 13년 9월 16일에서 10월 12일까지 약 한 달여 기간에 걸쳐져 행해진 전라도 임실 지역에서의 강무가 그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살펴보시죠. 태종 13년 9월 8일 대오군 이군실과 조치 등을 전라도 임실현에 보내서 사냥할 곳을 둘러보게 하였다.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서 상왕에게 강무 행차를 보고하였다. 임금이 충청도 유성온정을 향하여 출발하니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도남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강무 행차가 지나는 길 옆의 농지에 대하여 조세를 미리 면제하여 주었다. 임금을 모시는 군사들이 곡식을 밟아서 손해를 끼칠까 염려한 때문이었다. 9월 15일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상언하였다. 전하, 전라도와 충청도 안에 지금 축성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모두 13군데이옵니다. 이제 전하의 강무행렬이 그곳을 순시 왕림하시게 되고 또한 국경지대에 별다른 변란이 없으니 청하옵건대 잠정적으로 성 쌓는 역사를 정지하게 하시옵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9월 16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명하여 구군을 뽑아 보내게 하였다. 임금이 임실현 인근 지역에 금수가 많다는 말을 듣고 순행하고자 하여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각각 1000명씩과 전라도에서 2000명을 징발하여 24일에 금주의 남재원에 모이도록 기약하였는데 각각 10일 동안 먹을 양식을 싸오게 하였다. 전라도에서는 제인, 화척 등을 징발하여 보내게 하고 각 군영의 군관들과 시위군을 모두 뽑아 보내게 하였다. 드디어 어가가 공주의 유성온정에 행차하였다. 자, 이 강무 행차의 규모를 어림짐작할 수 있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충청, 전라, 경상 등 3도에서 뽑아보낸 구군, 즉 사냥몰이꾼의 수가 무려 4,000명이나 된다는 기록입니다. 구군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뽑아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구군이 이게 좀 영어로 말하면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몰이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왕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심지어 구군까지도 데려서 징발하고 갈 정도의 이러한 행차기 때문에 가령 왕이 임실에 갔다 하면 그 동네 그 지역민들이 이걸 다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방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거기 왕이나 혹은 이제 거기 동행한 사람들을 맡는 그 지방관 입장은 이때 한 번 잘 보여야 앞으로 이제 앞으로 관문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 오는 걸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죠, 지방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론 전라도 임실을 강무의 목적지로 정하는 과정에서 역시 대간의 반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경기도나 풍해도, 즉 요즘에 황해도 등 한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해도 될 것을
왜 임실과 같은 먼 지방으로 굳이 행차를 해가면서 강물을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가까운 데에서 하자. 근데 이게 그 고을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도 단위로 재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하면 경기도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실이라고 그러지만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을에서 못 됩니다. 도 단위로 되니까 도를 로테이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주도까지 가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 도를 돌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 데 몇 군데를 정해놓고 하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만 고생한다. 어차피 강물을 나간 그 지역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양에서 가까운 경기도에만 그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라도에서 재정을 부담하라. 이런 차원에서 임실현으로 행차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